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이 50원이었어. 그때는 영화표가 100원이었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짜장면은 7,000원입니다. 50원에서 7,000원이 됐습니다. 140배나 오른 겁니다. 영화표는 15,000원입니다. 100원에서 150배가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옛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변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1970년에 50원과 2024년에 50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50원이지만 살 수 있는 게 전혀 다르죠. 오늘은 돈의 가치가 왜 계속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먼저 돈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보세요. 그냥 종이입니다. 특별한 종이이긴 하지만 결국 종이일 뿐입니다. 이 종이로 불을 지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종이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왜 이 종이를 얻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일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 종이로 우리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종이는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모든 사람이 10,000원짜리는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10,000원짜리는 정말로 가치 없는 종이가 됩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23년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졌습니다. 승전국들은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1320억 마르크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돈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 정부는 간단한 해결책을 생각했습니다. 돈을 찍어내자. 독일 중앙은행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923년 1월 빵 한 덩이가 250마르크였습니다. 6월에는 1000마르크가 됐습니다. 9월에는 150만 마르크가 됐습니다. 11월에는 2천억 마르크가 됐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빵 한 덩이에 2천억 마르크입니다. 아침에 100마르크 하던 빵이 점심에는 1000마르크가 되고 저녁에는 1만 마르크가 되는 겁니다. 베를린에 사는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큰 가방 가득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부는 급히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격이 올라 있을 테니까요. 시장에 가서 빵을 사려는데 가방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돌아보니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도둑이 훔쳐간 겁니다. 주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 가방 안에 든 돈이 집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도둑이 가방 안에 돈을 다 버리고 가방만 가져간 겁니다. 돈보다 가방이 더 가치 있었던 거죠. 아이들은 돈 다발을 가지고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돈이 장난감보다 많았거든요. 사람들은 돈을 난로에 넣어서 땔감으로 썼습니다. 나무를 사는 것보다 돈을 태우는 게 더 쌌으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먹기 전에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다 먹고 나면 값이 2배가 돼 있을 테니까요. 어떤 사람은 맥주를 2잔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잔을 마시는 동안 두 번째 잔의 가격이 오를까봐 걱정했거든요. 이게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완전히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죠. 독일 마르크는 휴지보다 못한 종이 조각이 된 겁니다. 평생 저축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은행에 10만 마르크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3년 초에는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에는 그 돈으로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었습니다.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했던 사람들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반면 빚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득을 봤습니다. 1억 마르크 빚이 있었던 사람이 빵 한 덩이 값으로 빚을 다 갚았으니까요. 독일 사람들은 돈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돈을 받으면 즉시 물건으로 바꿨습니다. 물물 교환이 다시 시작됐죠. 농부들은 돈을 받지 않고 다른 물건과만 교환했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1조 마르크를 1렌텐마르크로 교환해 줬습니다. 1조 대 1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사건은 독일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중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게 됐고 극단적인 지도자를 원하게 된 거죠.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1970년대에는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정부 수입이 줄어들자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찍었습니다. 복지 비용을 대기 위해 돈을 찍었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해 돈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인플레이션율이 100만%였습니다. 100만%입니다. 독일보다 더 심했습니다. 카라카스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교사였습니다. 월급이 500만 볼리바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죠?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달걀 2개였습니다. 한 달 월급이 달걀 2개 값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자체가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ATM에서 돈을 뽑으면 큰 자루에 담아야 했습니다. 빵 하나 사려면 돈 다발이 필요했거든요. 은행은 100만 볼리바르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돈을 버리고 달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도 달러만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돈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콜롬비아로, 페루로, 칠레로 도망쳤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짐바브웨도 비슷했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율은 890억%였습니다. 정부는 100조 달러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100조 달러 지폐로 살 수 있는 건 빵 반덩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잖아. 우리나라는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때입니다. 정부는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1953년 인플레이션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아침에 1,000원 하던 쌀이 저녁에는 1,500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즉시 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10환을 1원으로 바꿨습니다. 통장에 10만 환이 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1만 원이 된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돈이 안전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입니다. 독일이나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980년에 짜장면이 2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000원입니다. 35배가 오른 겁니다. 1980년에 1만원과 2024년에 1만원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1980년에 1만원으로 짜장면 50그릇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4그릇밖에 못 삽니다. 1만원의 구매력이 35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인플레이션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할아버지가 1980년에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를 받아서 지금 200만 원이 됐습니다. 숫자는 2배가 됐죠. 하지만 실제 구매력은 어떨까요? 1980년에 100만 원으로 짜장면 5,000그릇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0만 원으로는 286그릇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잃은 겁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을 가보면 지하에 거대한 인쇄기가 있습니다. 이 인쇄기로 돈을 찍습니다. 1970년에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천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는 얼마일까요? 3,500조 원입니다.
54년 만에 1만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돈이 1만 배 늘어났으니까 돈의 가치는 1만 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왜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1970년에는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 명입니다. 경제 규모도 100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찍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는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복지비용, 국방비, 공무원 월급, 도로 건설비, 모든 곳에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않냐고요?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찍으면 됩니다. 돈을 찍는 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국회의 승인도 필요 없고 국민들이 바로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겁니다. 정부가 돈을 찍으면 모든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조용히 돈을 훔쳐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의 예를 볼까요?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화폐입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913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러의 구매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96%입니다. 1913년에 100달러가 지금은 4달러 가치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정부가 계속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때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었습니다. 한 해에 미국 역사상 존재했던 달러의 20%를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9%를 넘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빚 때문입니다. 정부는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을 올려서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줄이면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그럼 남은 방법은 뭘까요? 돈을 찍어서 갚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1000조 원 빚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0% 일어나면 그 빚의 실질 가치는 900조 원이 됩니다. 100조 원의 빚이 저절로 사라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집니다. 국민들이 가진 돈의 가치가 10% 떨어지니까요. 역사를 보면 빚이 많은 정부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돈을 찍어서 빚을 갚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은화에 섞는 은의 양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은 100%였는데 나중에는 은 5%에 굴이 95%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로마 화폐를 믿지 않게 됐죠. 로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물가가 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빵집 주인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리 빵값을 올립니다. 나중에 밀가루 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니까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에는 빵값이 더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면 지금 빵을 많이 삽니다. 그러면 빵 수요가 늘어나고 빵값이 정말로 오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입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그 예상 자체가 물가를 올립니다. 1970년대 한국이 그랬습니다.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오를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즉시 쌀을 샀습니다. 설탕을 샀습니다. 라면을 샀습니다. 집에 쌓아뒀죠. 그러면 상점에서 물건이 동인하고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돈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실제로는 손해를 봅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김 씨는 10년 전에 은행에 5천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이자를 받아서 지금 6천만 원이 됐습니다. 1천만 원이 늘어난 거죠. 하지만 10년 동안 물가가 30% 올랐습니다. 10년 전에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을 지금은 6,50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500만 원을 잃은 겁니다. 현금은 조금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상금 정도만 현금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자산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실물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0억 원입니다. 100배가 오른 겁니다. 만약 1980년에 아파트를 샀다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이겼을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지금 수백 배가 됐을 겁니다. 물론 모든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좋은 회사를 골라야 합니다. 금도 좋은 자산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사람들은 금을 삽니다. 금은 정부가 찍어낼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달러나 다른 나라 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돈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달러당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만약 그때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재산이 2배가 된 겁니다. 반대로 원화만 가지고 있었다면 재산이 반으로 줄어든 거고요. 물론 달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화보다는 안전합니다. 여러 나라 돈으로 분산해서 가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빚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빚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빚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에 3억 원을 빌려서 집을 샀습니다. 2024년에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30% 올랐습니다. 그럼 그 3억 원 빚의 실질 가치는 2억 1천만 원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집값은 올랐습니다. 5억 원 하던 집이 7억 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이득을 본 겁니다. 물론 아무 빚이나 내면 안 됩니다. 자산을 사는 빚만 내야 합니다. 소비를 위한 빚은 절대 내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수입이 그대로면 점점 가난해집니다. 수입을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늘려야 합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박 씨는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합니다. 밤에는 유튜브로 부업을 합니다. 월급 300만 원에 유튜브로 100만 원을 더 법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월급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못 이깁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월급은 거의 안 오르니까요. 부업을 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공부해야 합니다.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돈을 잃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뭔지 금리가 뭔지 환율이 뭔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경제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유튜브를 봐야 합니다. 부자들은 모두 돈에 대해 공부합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책 읽는 데 씁니다. 대부분 경제와 관련된 책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난한 겁니다. 지식이 곧 돈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겁니다.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낼 겁니다. 빚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20년 후 짜장면은 얼마일까요? 아마 2만 원이 넘을 겁니다. 40년 후에는 5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짜장면이 50원이었어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중에 손주들한테 내가 어렸을 때 짜장면이 7천 원이었어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자산에 투자하세요. 여러 나라 돈으로 분산하세요. 빚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수입을 늘리세요.
그리고 계속 공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을 믿지 마세요. 돈은 그냥 종이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죠. 진짜 가치 있는 건 당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지식입니다. 당신의 경험입니다. 이것들은 정부가 찍어낼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능력을 키우세요.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명심하세요.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독일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도 짐바브웨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항상 준비하세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세요. 그러면 설령 최악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